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던 이 나라가 그나마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폭정의 상실을 치유하기 위한 응급 처방을 준비한다는 바법입니다. 얼마 전에는 임대차 3법 문제가 돌출됐죠. 요즘 신문 일면에 등장하는 여러 임시 정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는 인수위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이걸 거론했는데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함으로써 이 나라는 그나마 회복할 수 없는 추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반시장주의자들은 여전히 분노와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재명의 캠페인에서 나온 솔깃한 말들에 박수를 친 사람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심했던 비호감 선거가 남긴 상처라고 할까요? 아마 그들 대부분은 이재명이 내놓았던 공약인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농어촌수당, 장년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돈 뿌리기가 우리 재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국가 부도 사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그 말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무기력해지며 경쟁이 상실된 사회는 결국 쇠약해져서 추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걸까요? 대중은 합리적으로 무지합니다. Rationally ignorant. 이 합리적으로 무지해서 어젠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니 솔직히 나무랄 일도 비판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평등을 앞세운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빼앗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회공학, 이 소셜 엔지니어링을 외치는 일단의 불만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이 맨 앞에는 선동과 선전에 능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편을 가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동서로 서울과 지방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편을 갈라 선동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들과 통합한다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정치인들이 일상적인 거짓말에 속을까요? 가장 일상적인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타인을 속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의 경우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뻔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역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정치 교체를 외쳤던 자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함입니다. 그들 역시 저처럼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혐오해서였을까요? 그런데 이 정치 교체를 외치던 이들이 곧 교체되어야 할 거짓말쟁이 선동가였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솔직히 저는 지금 문재인을 미워합니다. 그가 해온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취임사 앞부분에 나온 말입니다. 그의 머리에 가득 찼던 청사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중산층이 붕괴한 사회가 그가 꿈꾼 사회는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는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이라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실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무수히 말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역사상 가장 기자와 멀어진 대통령,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화문에서 일하며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지만 이건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 거짓말은 누가 적어준 것일까요? 문재인 시대야말로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조국의 시대였습니다. 조국을 수호한다면서 검찰청에서 촛불을 든 시대였습니다. 국민을 편을 갈라 철저히 반대편을 응징했습니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 게 그것입니다. 권력은 관리할 수 있는 반대자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지켜봤으면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늘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자신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통치자인 것처럼 보인 것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뿌린 편 가르기는 자신의 편에 선 이들의 환호를 받았고 폭증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40%가 넘는 지지도를 얻는 효과를 보았지만 그 반작용으로 현재의 권력을 증오하는 국민은 점점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 캠페인이 시작됐던 작년 가을 제가 이 방송에서 정권교체 열망이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문재인처럼 거짓말을 많이 한 통치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읽은 수많은 평전과 정치 비평책에서 그 어느 통치자도 이처럼 거짓말에 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근 이 방송에서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김정숙의 사치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아쇠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상상 이상입니다. 김정숙이 그동안 입었던 옷의 브랜드와 옷값, 그리고 김정숙이 가슴에 달고 목과 팔에 거쳤던 장신구와 폐물의 값도 대중은 지금 거의 다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그 옷과 구두값, 장신구는 모두 사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개인 돈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칭송받을 일인데 왜 굳이 공개를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는 사비로 구입한 것을 왜 공개하느냐고 되묻습니다. 대중은 그게 사비일 턱이 없으니 어진 비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공개를 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수활동비는 물론 어진 비용은 국가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옷값, 구두값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타깃민의 말이 그 옷과 구두를 판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내 거짓말인 게 들통나자 청와대는 이번에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말입니다.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이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우 차원이라고요? 그렇다면 옷과 구두를 살 때마다 봉투에 5만원 돈다발을 넣어 결제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우할 때 쓰는 방식이라는 겁니까? 카드로 대금을 치르면 예우에 벗어나고 현금으로 하면 예우에 합당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 논란은 3월 30일 타겟민이 사비로 카드로 결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 거짓말이 들통나고 현금을 썼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로 둘러댔는데 이 또한 하루 만에 거래 당사자 반대 증언으로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청와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박수현이 나서 예우 차원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김정숙의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전체 사비이고 특활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떠시겠느냐? 국민이 느끼는 혼란, 그 혼란은 어진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문재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박수현은 또 수년간 김정숙이 입은
옷을 만들었던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들이 많이 있다. 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은 계약직 채용은 추천 등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이 취임 때의 초심을 버리지 않고 겸손했다면, 겸허했다면 이런 건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100가지 사안 중에 10개라도 정직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정숙의 도가 넘는 사치도 없었을 것이며 설사 사치로 보였더라도 국민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이 3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은 55%,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41%였습니다. 갤럽의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응답은 그대로인데 부정 응답은 1%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여론은 대선 뒤의 민심이 둘로 갈라져 있는데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지난 대선은 양 진영이 사활을 건 대회전이었습니다. 이 사회 분열은 결국 좋은 통치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우리 삶이 바뀌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지금 신구 권력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만나 2시간 51분간이나 식사와 반주를 나누는데 불과 하루 이틀 뒤부터 신구 권력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어제 말씀드린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 선임건입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동생의 대학 동기라는 박두선의 초고속 승진부터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두선을 신임사장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알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공방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솔직히 인수위였습니다. 인수위는 알박계 인사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문재인을 언급했습니다. 비상식적, 몰염치, 이 내로남불, 이런 거친 표현과 함께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인수위가 입장문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엔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이는 새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인수위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말 인사 중단 지침을 2차례나 내려보냈는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신임대표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암시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상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과 관행을 넘어 직권남용 소지도 다분하다. 그래서 감사원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산업은행 부행장 등 간부들을 불러 강한 질책을 했는데 산업은행 측에서 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자 감사원 조사 뒤에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음포일까요? 정말 실행할까요? 언론이 보도한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느냐? 이사회 과정의 분초 단위까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자 청와대가 반발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입장문에도 날이 써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인수위가 눈독을 들인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엔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 왜 이렇게 신구 권력은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은 절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취임 전 추경을 두고도 양측은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 인수위 측이 50조 원 추경에 대해 31일 태도를 바꿨습니다. 추경은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인수위 기획조정본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그는 현 정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그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가 긴장한 그분은 곧 홍남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50조 추경은 윤석열이 장담하던 약속입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 법률가답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추경 재원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이 추경안에 문재인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도 권력교체 기간 중에 이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이런 식의 전면전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172석 민주당의 지원이 없다면 당분간 전국 경색은 불가피합니다. 추경안 역시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역시 이 예비비 예산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는 상태이니 사실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만 들면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이전도 당분간은 물 건너갑니다. 상춘제 만찬 회동 뒤에 이철희 장제원 대통령 두 비서실장의 합의도 아직은 없습니다. 결국 28회동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죠. 그 뒤를 이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하루도 살지 않았던 정치인입니다. 아니, 젊은 시절에 살긴 살았겠죠. 31일엔 국민의힘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역시 경기도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에드벌룬을 띄우더니 가족의 반대에도 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출마의 변이 이렇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 자,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가 1일 대구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유영하의 선거 후원회 회장은 놀랍게도 박 전 대통령이 맡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구 시민의 이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장에는 이미 홍준표와 김정은이 출사표를 냈는데 유영하가 나서고 박 대통령이 지원한다면 경선 과정이 전 국민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유영하의 말입니다. 저는 유불리를 따져서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았다. 왜 대구를 선택했냐고 물으시면 경선 기간 동안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 그들 모두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기엔 아직 너무 먼 여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